저희가 오늘 관악구에 11시부터 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관악의 맛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좀 전까지도 아래에서 이 지역의 의원님이신 구의원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다 올라왔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참 고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해수 관악구 위원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허은하 대표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청년 정책이라 하면 지원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도 있지만 서울시 사는 청년 뭐 지원금도 있고 사관학교도 한 2년 됐죠. 청년 사관학교라고 해서 이제 지원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원으로만 갈 것인가?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는 어떻게 취업으로 연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카데미 청년 사관학교라고 이름만 지었지 어느 극한된 프로그램만 진행된 거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답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오늘 첫 스타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말씀 저희가 잘 경청하고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 당 차원에서 더 깊이 있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첫 일정에 우리 양양자 전 원내대표님이 또 주제를 또 가지고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또 우리 허은하 대표님께서도 저희 개혁신당이 청년정책, 청년의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첫 주제가 청년의 아젠다로 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 개혁신당은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광파는 정책의 오딩으로 내볼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개혁신당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더 한 발짝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요. 저희 꼭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청년청으로 오는 길에 개혁신당 당원 모집 파라솔이 아주 쨍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경선 서울특별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외빈 소개는 본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이해숙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갑 당협위원장 이해숙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네 분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표님 일주일 강행군 하십니다. 지금 아마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허은하 당 대표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발제를 맡아주신 저희 1기 때 당 원내 대표님을 하셨었죠. 제가 대변인 하다 보니까 입에 대변인이 묻었습니다. 우리 원내 대표님 양향자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종천 저는 의원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톡으로 인사드리면서 그랬어요. 양복 자켓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만 핫 아메리카노의 아이스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청년 아젠다이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조홍천 총괄 특보 단장님이시면서 전 의원님이십니다. 그 다음엔 저희 개혁신당의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이 행사를 하는데도 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최소한 저희가 워낙에 이제 재정이 열악하니까 최소로 가장 효율적인 행사를 좀 치러보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걸 또 옆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좀 많이 힘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김철근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당협위원장님들이시죠. 많이들 오셨는데 한 번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그러면 저 유성호 당협위원장님 태백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송창훈 위원장님이시죠? 송창훈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국진 위원장님은 청년이면서도 저희 당 행사 어디나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같은 시당에 들어오십시오. 네. 예. 저희 시당에 그 굉장히 열심으로 모든 일에 참여를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우리 또 시당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자꾸 앞으로 가시라고 그러네요. 저기 이용우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윤혜영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년 저희 당원들 지금 이름표를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저희 정책에 분명 자문해 줄 테니까 하셨는데요. 여기 오신 모든 그 자문위원들이 저희 내빈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거기 그대로 서 계신 자리에서 우리 이혜숙 당협위원장님께서 내빈 소개를 살뜰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행사를 또 기획하게 되신 장본인이시거든요. 기획하신 의도를 한번 여쭤보고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함께 토론에 임해야 될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관악갑 당협은 저희 개혁신당하고 가장 많이 같은 색깔, 많이 닮은 당입니다. 왜냐? 저희 개혁신당이 주 지지층이 서울 지역 20, 30대 청년들이 주 지지층, 가장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면 저희 관악갑은 24만의 유권자인데 50%가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먼저 하는 일이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던 터에 일단 먼저 관악갑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현수막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눴습니다. 현수막으로 계속 그 민생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추석에 임박해서는 개별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톡을 드렸죠. 제가 그 다른 당에 있었을 때는 일괄 문자로 많이 드리면서 인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분들이 다 입력을 해서 이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추석에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개혁신당이 청년을 대변해 줄 알고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불만스러운 톡을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죠. 지금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면서 말을 이어가던 터에 그 중에 더 구체적인 제안이 취업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취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에 지금 추석이 지난 지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제가 그 즉시 기획을 했습니다. 시당위원장님과 또 우리 허은하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잡은 제목이 청년 취업, 정치에 질문하다로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청년이 우리 당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저 이해숙 당협에 운영하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개인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만 18세부터 38세에 이르는 이 범위라고 하는데 제가 88년생 큰애가 있고 아이가 셋인데요. 2001년생 늦둥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곧 저의 문제입니다. 청년이 아닌데 청년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잘 키웠는 줄 알고 그냥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해가면서 했는데 막상 시대가 그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맞이했죠.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엄마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의 바탕이 돼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개혁신당에 와서 제가 청년 아젠다를, 청년의 문제를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도 유심히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제가 청년 아젠다 굉장히 많이 다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그 토론의 내용들이 저희 당의 청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는 첫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님 정말 노력하셨고 또 관악 우리 당협위원장님 진짜 애쓰셨습니다. 사실 잠시 후에 제가 또 발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축사마저 길게 해버리면 오늘 뭐 허은하로 시작해서 허은하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저는 짧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개혁신당은 청년들을 병풍으로만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청년을 양성해서 여러분께서 정치판을 바꾸길 바라는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저희 서울시당에서 하고 있으니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의 시간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혁신당 전 원내대표 양현자입니다. 방금 허은하 대표님께서 워낙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길게 하면 또 큰 원성이 올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제가 입당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드렸던 말씀이 움츠리고 있던 청년들이 내딛는 그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회견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 8년이 지난 9년차 지금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철학은 그저 민심에 순응하자는 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오늘 저 뭐 발제자다 하니까 조금만 발제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주제는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앞에 남부순환로 40년 전에 이제 요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풍경은 비슷합니다. 40년 동안 수도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장과 변화가 지체되었다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뻔듯한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이 지역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가 하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5.4%인가 뭐 그래요?
그렇게 높다고 할 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43.4%인가? 예, 43%. 정규직은 56, 7%. 열 중에 넷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란 게 경력직으로 전부 다 좋은 일자리를 다 구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쌓으려고 비정규직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팽창 사회라서 일자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수축사회가 되어버렸죠. 잠재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강고한 기득권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걸 깨야 되는데 기득권층이란 거는 그만큼 힘이 세고 말빨이 세고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 표가 안 오기 때문에 거대 기득권 양당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한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10%일 때도 있고 7%일 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2.0%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마른 걸레 쥐어짜면은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그거예요. 일본은 0.4예요. 이미 거기는 뭐 탈탈 다 털어도 나올 게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경제 규모가 크면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왜? 그만큼 고도화된 사회이고 또 분모가 크니까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 노동력, 자본 혹은 투자, 그리고 생산성 혹은 혁신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이 2.1이에요. 잠재 성장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저렇게 다이내믹한 건데 그걸 어떤 사람은 사자가 치타를 따라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자의 몸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치타인데 그 날려간 치타가 사자한테도 따라잡혔다. 지금 잠재 성장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잠재 성장률과 기득권입니다. 그러면 이 잠재 성장률 관련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제모울러라든가 시카고대의 뭐더라? 이름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잘 안 아제모울러는 아제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제모울러 제가 외우는데 그분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아주 공전의 히트 저서를 쓴 적이 있죠. 아주 웃기는 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의 책이라고 소개를 했다는데 그거 읽어봤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개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나라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는 기준은 그 나라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채택했느냐 아니면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를 채택했느냐는 겁니다.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정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 제도 그리고 인권의 철저한 보장 같은 거죠.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리고 공정한 기회장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인센티브가 있고 의욕이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해서 혁신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미국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대로
착취적인 정치 경제제도는 요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부와 권력관 또 모든 것을 독점한 소수 집단, 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포용적 제도를 취하는 나라와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게 착취적인 그런 사회예요. 이런 나라는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서유럽 국가가 과거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 개척을 엄청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착취적 제도를 창건시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주민을 수탈하고 거기에 자원을 빼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대부분의 남미, 아프리카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죠. 근데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지네들, 이민자들이 와서 신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데죠. 여기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유럽의 식민지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나라는 그 예를 뛰어넘은 아주 유니크한 사례인데, 그 중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또 너무 달라가지고 또 포용적 착취적에 아주 참 대비되는 좋은 현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용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식민지에서 아주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된 데에는 이 아제모르 등 노벨 경제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시아에서 식민지 출신으로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이게 나아지고 있느냐?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어떻게든 공천 한번 받아보는 게 필생의 소원인 사람들,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지금도 김건희 방탄, 이재명 방탄으로 나를 지새우고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정말 화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신세한탄만 하지 마시고, 주권자로서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당이 어디다,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좋겠죠. 근데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성과급제가 아니죠. 대개 보면 연공성 임금 체계입니다.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냐, 또 전체적인 경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호봉이 주어지고, 호봉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60세에 나가야 되는데 퇴직 부근에 이르게 된 직원의 임금은 신입사원의 약 3배에 달한답니다. 근데 그러면 생산성이 청년들만큼 뛰어나냐? 노. 그러니까 비용은 증대하고 아웃풋은 없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그냥 놔둔 상태로 65세로 올리자라고 하면 대기업들 전부 다 손발 닫습니다. 이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60세 때 딱 나가고 퇴직 후 재입사하는
일본의 대기업 중에 한 80%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택해요. 택시 타면 이제 옛날에 우리 매다기 꺾는다 그러는데 어디 들렀다 가주세요. 그럼 택시기사 안 가려고 그러면 매다기 꺾어다 가주세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또 나오니까 매다기 꺾어서 다시 입사를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서 일도 하고 기업에 부담도 안 주고 청년들 일자리도 뺏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혜자는 누구냐? 대기업 귀족노조, 또 공공부문노조,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말빨 써요. 이거 반대하면은 표 떨어집니다. 선거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기득권 거대 양당은 절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에서 특보회의 할 때마다 우리 당은 기득권 깨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욕먹더라도 표 잃더라도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거대 양당처럼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똑같이 하면 그거 뭐 하는 거냐 그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수도권 집중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성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기득권이 더욱더 강고화된다. 대한민국의 인구, 또 GRDP, 일자리, 그러니까 역내 총생산 GRDP, 그 다음에 일자리의 50에서 55, 59%,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의 50% 넘고요. 일자리 같은 거는 59%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방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왜 서울로 오냐? 서울로 안 오면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 잡을 수도 없고, 서울로 안 오면 커리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를 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수도권의 집중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의 여기서 수도권이란 건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뭐 요거를 합한 겁니다. 4.9에서 4.5 사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돼요. 뉴욕도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이쪽 다 합쳐봐야 7%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스타벅스하고 보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애틀에 있죠. 그죠? CNN은 어디 있어요? 코카콜라, 애틀란타. 전국에 지네 나라에서만 통하는 대기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먹어주는 대기업들이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은 그 지역의 주립대학 중에도 과가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산학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학이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수준이 올라가고 대기업은 그 학생들과 같이 일해가지고 또 혁신을 이루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이 뭐 본사가 제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 다음에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서귀포 가서 공부하냐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왜 거기가 그래? 그냥 이미지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삼성을 가도 잘해봐야 삼성 지사장이에요. 지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보고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 인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재 왜 못 구합니까? 전부 다 인서울이에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좁아 터진데 모든 일자리 GRDP 과반 이상 60% 가까이가 지금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심화되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 친구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를 떨어뜨려야 내가 좀 나아져요. 이런 정말 강팍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 대표님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서울에 남는 대학은 국가지원금 1원도 안 주겠다고 얘기하자. 그게 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하고 싶은 거다. 어쨌거나 간에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총리 조르주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전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십 년 후에 샤를 드골이 곡을 차용해서 정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계에 복귀를 했죠. 때만 되면 영입인재라고 해가지고 뽑아와서 그 사람 갑자기 공천 주고 빠치 달고, 이렇게 되면은 풀뿌리 대학생위원회 청년위회가 다 죽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대학생 청년위부터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고, 그분들이 공직에 나갈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망가 위주로 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치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당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단으로 완전 사생 결단식, 총만 들지 않았지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정치가 아무것도 풀어낼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영의 발목 잡혀 있지 않는 청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어디를 통해서? 개혁신당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양진영으로 갈려있는 이 정치 때문에 사실 저출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출산, 지방소멸, 이런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1당이 주장하면 2당이 반대, 2당이 주장하면 1당이 반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청년 여러분들이 개혁신당을 통해서 함께 한국 정치의 개혁을 이끄는 세력으로, 핵심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근 사무총장님의 축사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준석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준비했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 청년 취업 정치에 질문하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해주신 이해숙 부대변인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허나 대표님, 야간자정 원내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여러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이 담긴 주제입니다. 허나 당대표님과 야간자정 원내대표님의 강연에 이어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힘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꿈꾸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신당은 항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함께 그려가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래도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당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듣고 싶으셔서
저를 첫 번째 발제자로 선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취업 청년에게 답하다 오늘 관악구 이혜숙 위원장님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의 주제를 듣고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다름 아닌 청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볍지 않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고독사, 부동산, 지방소멸,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청년 취업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복잡한 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사실 말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요즘에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요즘에 핫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주영 의원이 이슈로 이끌어가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 그걸 좋은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의사라는 직업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일 겁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 그리고 그 유일한 사다리를 붙잡기 위해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열풍이 또 불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돌입을 해서 입시가 곧 교육이다, 이렇게 입시를 통해서 어떤 대학에 갈까, 입학할까, 그래서 어떤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쁜 일은 아니죠. 네, 의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1등하면 누구나 가야 되는 게 의사라. 그런데 이제 의사가 돼도 그게 안 될 것 같은 시스템이 돼버려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하튼 그래서 엄청난 입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과도한 입시 경쟁이 결국 막대한 교육비를 좀 초래하게 되고요. 그게 기회의 불균형이라고 하죠.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오죽하면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 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날리를 피웠다가 지금의 그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의사와 좋은 일자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또 보면요, 지방에 없고 또 갔는데 20대를 바쳐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일 것 같고, 여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 집값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자리들이 아까 우리 조홍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비싸서 서울에 상경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또 어쩔 땐 차 타고 올라와 서초동에서 과외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월세 내가면서 입시학원에 돈 쏟아붓고 또 대학 등록금에 돈 붓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이젠 왜 의료체계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요새는 그래서 중고 신입을 뽑는 것이 트렌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을 얻으면 어느덧 30대가 되기 때문에 20대가 삭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0대를 바치고 직장에 들어가면 21년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엔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의사는 그나마 형편이 좀 낫겠지만 이제 그마저도 아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고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로 초저출산은 청년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 그리고 불안과 연관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젊음과 꿈을 거제당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출산 문제가 왜 생기는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동의되는 말이지만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10년 전에도 대두되던 문제예요. 늘 청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당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청년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과 결합해서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밀었었고요. 그리고 본질은 등록금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으면서 그 가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면서 이를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이른바 창조경제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창업 지원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해결책을 갖고 했다가 또 문제가 사실 생겼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이래서 늘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득권들만 좋아졌고 좋은 부모 둔 청년들만 좀 살기 좋아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정책들이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는 의사가 좋은 직장이니까 매년 의사를 2,000명씩 좀 늘려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꼰대식 해결책,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 개혁신당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 안에서 어떤 비율을 늘리고 어떤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존립장치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세금 주지 말자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홍천 당장님 중심으로 사실 정책 특보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보단 회의에서 매번 나오는 주제가 규제 개혁이에요.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타파하자, 또 자유시장 경제가 더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자. 게임 산업도 예를 좀 들어보면요, 2022년에 22조라는 매출액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2023년에 19조 7. 들어올 자본을 또 유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양양자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반도체라던가 또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들이 서울이 아닌 지역의 거점 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으로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의사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현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체계가 그만큼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생태계가 고착화되어 있다가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면 MZ하다라는 말로 묵살하는 꼰대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교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군인, 교도관, 또 소방관, 이렇게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당은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얘기도 하죠.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드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꼰대적 마인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꿈꾸는 사회는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망가진 인센티브 체계가 바꿔서 좋은 일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하는 넥스트 레짐으로 가야 된다, 꼰대 레짐에서 넥스트 레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정치권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고 있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떤 미래의 짐이 점점 커져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적어요. 어떤 숫자요? 표 숫자요. 그리고 조직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2~3% 지지율 받고 있는 저희 당입니다. 당장 생존하기 좀 급급하니까 정치라는 것을 신경 쓸 겨를이 당연히 없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기성 권력은요, 여러분의 사다리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싶은 저희 정당도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겁니다. 취업시장의 대부분도 이제 어쩌면 60대한테 모두 뺏길 겁니다.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생각한다면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평생 부을 국민연금 윗세대들 뒤치다거리 하시다가 어쩌면 보상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저렇게 쌈질하지 말고 연금개혁 가지고 싸움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소리 내고, 저희 개혁신당도 계속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문제니까. 빨간 약을 먹고요,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주고 여러분 목소리 대변할 그런 정당, 사실 현재는 개혁신당밖에 없다고 제가 당대표라서 그런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청년이 있습니까? 선거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라는 어떠한 노화의 방주, 여기에 더 많은 청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도 너무 많았을 텐데 직접 찾아와 준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토론하면서 함께 풀어가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기득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득권 아니십니까? 아니랍니다. 참나 아니랍니다. 우리 조홍천 단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한 번도 그 기득권에 있는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개혁신당에서는 기득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류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개혁신당에서 주류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용기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후 토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말이 좀 빠르더라도 잘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이해숙 당협위원장님이 숱하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허은하 의원님, 대표님, 그리고 정철호님 함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든든하시겠어요. 네, 다음에 우리 지역도 한번 오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 선거법 때문에 강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발제. 사실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이제 반도체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이 내용을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년 2개월 반도체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30년 2개월에서도 제가 아는 분야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옳지도 않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악 당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사실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허은하 대표님 정말 고군분투 노력하고 계시는데 네, 저도 열심히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돼? 정치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각을 약간 글로벌하게 좀 넓혀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예산 얼마였을까요? 500조? 670조. 그러니까 540조는 아마 재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670조에서 모 기관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이슈라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발표했습니다. 2월 달에 232조. 자, 청년 여러분 232조 이거 없애야 돼요. 국회라도 해산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이준석 의원님 해산되면 안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우리의 정치의 갈등이 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지금 러우 전쟁에 북한군 파견돼 있는 거 아시죠? 파병돼 있는 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지금 러우 전쟁으로 50만 이상의 병사들이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 중에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파병돼 나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은 병사가 아마도 6만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청년들이 잘 사는 나라, 국민 강국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자. 이 얘기를 9년 동안 줄기차게 외치고 제가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 의원님도 그랬을 겁니다. 왜 양 의원은 자꾸 반도체만 그러냐? 반도체만 그러지? 저는 반도체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매출에 2분기까지 매출에 100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20.3%입니다.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의 패권을 뺏기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전쟁으로 갑니다.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미중 간의 전쟁이 나든 어떤 전쟁이 나든 우리는 파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파병을.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아픈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 수많은 징용공 그리고 위안부 더 이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국가 이준석 전 대표와 3시간 47분 동안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갑시다. 제가 이렇게 한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희망 개혁신당입니다. 한국희망 우리 허은하 대표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저는 반도체를 넘어서 도체를 넘어서 양도체입니다. 가죠, 빨리. 무슨 숫자일까요? 21,034 숫자. 제가 1967년 4월 4일에 태어나서 오늘 21,034일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의 일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일리 라이프 이즈 토탈 라이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허준희 교수 늘 얘기합니다. 근자감을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 근자감을 가져라라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은 연약하대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당당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분이 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오류, 모순, 무모순의 상황에서는 뭐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기서 제가 맨 마지막에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서울대 졸업 축사에서 허준희 교수가 얘기한 말인데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가슴 뭉클합니다. 2024년 오늘까지도 아마 베스트셀러 1위로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원띵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게리 컬러라는 분이 쓴 건데, 도미노 효과.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1g이 1톤을 쓰러뜨린단 말이죠. 저 앞에 1g이 끝에 1톤을 쓰러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공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절대로 한꺼번에 이 1톤이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려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란 얘기예요. 나 이거 하겠다. 근데 전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말을 하면 30%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로 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50%가 이루어져요. 글을 써서 이런 이제 그 불특정 다수한테 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신당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분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웨이퍼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모르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웨이퍼 때문에 전 세계가 저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런 이게 이제 위기를 알게 된 거죠. 다음. 저분이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잊어버리셨죠? 뭔 주어는 알고 들고 계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웨이퍼고, 저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ASML 노광 장비에 장착을 해서 빛을 쏘면 요 웨이퍼의 회로가 그려집니다. 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전 세계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미국. 또 한국. 딩동댕. 네덜란드가요. ASML이라는 그 회사 하나로 아마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꼼짝을 못합니다. 1년에 몇 개 이렇게 EUV 몇 개 생산 안 돼요. 근데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중국도 꼼짝을 못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저 ASML이에요. 저거 못 들어가기면 끝납니다. 그냥 중국도 끝나고 우리도 끝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밸류가 가장 큰 게 네덜란드의 EUV 장비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1등을 안 하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하고 죽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반도체 법안 제가 21대 때 이렇게 냈더니 양 정당이 한 사람도 의원 중에 이렇게 찬성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자위에 가서 제가 어떤 말까지 썼냐면, 당신들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이 매국노들이 그랬다가 쫓겨났었습니다, 제가. 네, 산자위에서 상임위에서 쫓겨나가지고 한동안 상임위를 못 갔습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반효진 선수가 16살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공기소총에서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처음 나간 대회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국은 기술이에요, 기술. 네. 한국스포츠과학원 키스에서 만든 기술로 우리나라의 16살 젊은 아주 어린 청년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도 꿈을 꾸자고요. 전 분야에서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하면 할 수 있어요. 다음. 반도체. 다 배우셨죠? 송지원 의원님. 외워보실까요? 주기율표. 네. 피리아드 테이블. 이쪽이 도체입니다. 이쪽이 부도체. 요게 이제 반도체예요. 지구의 지각에 제일 많은 머티리얼이 뭔지 아세요? 재료? 제일 많은 머티리얼. 탄소. 또 산소. 1등이 산소. 두 번째가 저 반도체 규소예요. 요거 실리콘.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요 영역에 있는 놈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30년 2개월 설계하는 파트에서 제가 사업부에서 30년을 보냈는데, 이제 논볼러타일 메모리, 그 다음에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 CIS, CMOS 이미지 센서, 그런 이제 칩을 개발하면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에도 아마 저 반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나 있습니다. 너 안에 나 있다. 네, 다음. 네, 메모리 반도체 31년째 세계 1등인데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근데 83년도 28 동경선언으로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선언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93년도에 1등을 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왜 중요하냐면 치킨 게임 옛날에 다 아시죠? 치킨 게임 1등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있으면 호황기 때는 그대로 가지만 불황기가 오면 4등부터 칩니다. 주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3등 죽고 2등 죽게 1등만 남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HBM으로 기술력으로 지금 1등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31년 동안 삼성이 1등을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1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 힘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모순 국복의 역사예요. 모순 국복. 다음. 모순이라는 뭐냐? 반도체 용량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면적은 계속 줄여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계속 빨리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를 줄여야 돼요.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기능도 넣어야 되는데 가격은 줄여야 돼요. 이 모순. 우리 청년들도 모순이에요. 예, 일자리는 점점점 없어지고 뭔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지고 이런 모순 극복을 누가 해줘야 되냐. 결국은 정책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단에서 해줘야 될 일이 그런 모순 극복을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려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근데 기존 정치와의 결별, 익숙한 정치와의 결별, 그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초격차라는 말이요. 이게 거리의 격이 아니에요. 품격의 격입니다.
정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 품격으로 개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격차에 우리 정당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빨리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웨이퍼는 정직합니다. IT 산업, 첨단 산업, 미래 산업 다 얘기해도 정직한 양심 산업이다라는 거. 절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용납되어도 거짓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이든 SK든 동부 하이텍이든 어떤 회사도 반도체 관련 일을 할 사람들은 정직성을 제일 먼저 봐요. 면접에서 툴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성을 보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저도 임원 때 정말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이제 입사 지원자들을 이렇게 면접할 때 정직성 하나만 봅니다.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다음. 예, 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식 사도 돼요. 단기적으로. 잠깐 사보시죠. 예. 안 사요. 국장 안 들어가요. 잠깐 사보시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요. 나 조금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시총이 348조더라고요. 348조가 2020년도에 TSMC가 348조였거든요. 삼성전자가 349조인데 오늘 아침에 TSMC 1450조입니다. 삼성전자 348조예요. TSMC. 왜 TSMC가 저렇게 크느냐? 왜? 대만의 TSMC는 왜 저렇게 컸느냐? 그리고 2,300만 명의 대만의 인구에서 우리보다 3배나 높은 시총이 3배나 높은 기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부장 회사들과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처우가 똑같아요. 처우가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중소기업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피만 다 빨아먹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다음. HBM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게 이제 4단을 이렇게 처음에 쌓았는데 12단까지 쌓은 거가 나오고 있어요. 왜 12단까지 쌓는 게 나오냐면 아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용량은 키워야 되는데 면적은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쌓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대로 여기니까. 근데 속도는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를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순 극복을 해낸 겁니다.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용량을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서 이렇게 이게 HBM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가 3.3%입니다. 3.3%. 메모리는 아까 70%였는데 비메모리는 3.3%, 팹리스는 1%, 파운드리는 10%.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파운드리를만 하면 제대로 일자리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대만에는 일자리가 넘쳐서 우리가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근데 거기는 이공계 입시가 2번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500명 나올 때 거기 5만 명 나와요. 5천 명. 오다가 하나씩 더 많이 나옵니다, 기술인재가. 근데 중국은 어때요? 곱하기 10에 2예요. 20이에요. 20. 곱하기 20. 그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 의대 보냅니다. 의대 지원하겠다고 아까 우리 황 대표님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무슨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늘리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서야죠. 우리가 정량적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고 제대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바꾼대요. 이거 죄가 없는데. 다음. 네, 요거에서 여기서 반도체와 정보혁명인데 우리가 무해 법칙 다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무어 박사가 1965년도에 반도체는 1년에 또는 길어도 2년에 그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 요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15년씩 해서 15년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연 게 77년도에 PC가 나와서 인터넷과 결합돼가지고 PC 혁명이 열립니다. 플러스 15년이면 92년이죠. 저때 디지털 기술이 나와요. 디지털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소니 죽죠. 다 죽었죠 그때. 뭐 우리 왜 캠코더 죽었고 다 죽습니다.
저때 디지털 기술이 나와서 전자산업과 합쳐져서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와요. 모든 기술이 컨버전스 되고 융합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1000배씩 좋아졌기 때문에 15년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게 22년도에 AI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당이어야 되냐면 2037년도에 어떤 혁명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당이라 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과연 그렇게 그 준비를 해야 지금 하는 일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젠슨 황해 법칙이 새로 나왔어요. 작년에 2023년에. 이제는 10년마다 연산의 속도, 연산의 성능이 1000배씩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10년마다 바뀔 거다. 근데 우리는 2024년이면 그러면 34년을 준비해야 된다. 무슨 시대가 열릴 거냐?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20년도에 1차 산업, 2차 산업,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시총, ASML이 186조인데 오늘 보세요. 1100조 됐습니다. 186조였는데요. 한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1등 기업이 없느냐, 100조 기업이 없느냐. 결국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말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론서론 싸우고, 기득권이 다,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그리고 미래는 준비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3차 산업에서 드디어 삼성전자라는 이 100조 기업이 하나 나온 거예요. 100조라는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를 우리가 주도한다. 우리가 100조 기업이라는 의미는 세계 시장에서 세계 시장이 있고 우리의 기술이 있다. 그러면 100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절대로 100조가 안 나와요. SK텔레콤 볼까요? 4천만 명이 4만 원씩, 5만 원씩 평균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4, 5, 2조 시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 해외로 나가야 돼요.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100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으로 나가야 결국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치에서 뭐예요? 디얼백이 몇 마리면 명태균이 몇 마리예요, 지금.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싹 다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좀 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저희 김영선 의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비례 1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심 없이 우리 청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의원님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제가 문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다시 와서 3번 안 되냐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실까요? 애플 보세요. 애플 4,600조죠. 엔비디아 아마 4,400조 갑니다. 엔비디아가 원래 280조였어요. 인텔이 305조인데 인텔이 100조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TSMC 348조인데 여기 1,045조인데 오늘 아침에 1,400조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할 수 있거든요. 40년 축적의 기술이 있다고. 우리한테는 제조 기술이 있고 설계 기술이 있고. 그럼 파운드리는 금방 해요. 우리가 왜 못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97년 98년도에 우리가 이 대량 해고 사태를 겪은 우리 세대 부모들이 저도 아들을 반도체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기술 이공계에 가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의대 떨어져서 공대 갔습니다. 네, 다행히. 근데 우리가 애플이나 MS처럼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건 아까 말씀하셨죠.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기술은 그걸로 갑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행복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AI 플러스 바이오가 될 거예요. 결국 그쪽으로 갑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해야죠. 우리 시장을 넓혀 나가야죠.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다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스타트업, 벤처에 요식업, 체육, 문화, 예술까지도 다 생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니요, 그 전 페이지. 이게 90년도만 해도 전자는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반도체도 미국, 유럽, 일본. 근데 20년도에 미국, 한국, 중국, 미국, 한국, 대만이 됐어요. 자, 2050년도에 과연 우리나라가 있을까 저기?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미국이 한번 이걸 제재를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동맹 관계를 미국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또 꼭 필요한 나라. 이러면 우리는 안전해요. 근데 막 친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중은요, 그냥 대충 얘기하다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중국에는 그냥 협력적 공생관계. 어저께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인가요? 중국이 이달 말부터 내년 말까지 15일 동안 여행할 때 무비자. 그거 왜 그러겠어요? 손짓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우리가 기술력만 확실하면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중국에도. 다음. 첨단 소비장 특화단지를 이렇게나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요, 지금 인프라 예산 제로입니다. 용인, 제가 출마했던 용인 갑 지역에 남사 원삼 있잖아요.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는 국방의 문제고 안보의 문제고 외교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다음. 여전히 그때 왜 제재당했던 플로리폴리미드, 뭐 포토리스트, 에칭가스, 여기 이제 불화수소라는 건데, 여전히 우리가 미국에,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건 저 위에 거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다 돼 있는데 이제는 체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리츠 창이 며칠 전에 그랬죠. 10월 27일 날 TSMC 창업자가 반도체 자유 뭐 이거 다 죽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러냐? 이게 대중 제재 이전에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제조하고 대면 제조, 중국 소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제조까지 다 하겠대요, 미국에서. 우리가 제조인데 그 다음에 중국은 설계, 제조, 소비를 다 하겠답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상황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컴포넌트 하나 없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처해진 적이 있어요. 대량 해고 사태, 자동차를 못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패권국가인 줄 알았는데 반도체를 제조하는 국가가 패권국가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반도체 제조가 있었으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상무부 장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사람이 독종입니다. 트럼프보다 더 독종이에요. 그래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주도했었고요. 1985년도에 미일 반도체 플라자 협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가진 거예요. 고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어떤 전략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법안을 가지고 미국과 대적을 해서 우리의 패권 국가를 지키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대일본은 이 사람은 미사일맨이고 대중국은 야전 사령관인데 무섭습니다.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고 이게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지으라고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주다가 안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섣불리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6천 골 단위죠. 살점 한두 개 받고 뼈를 통째로 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예상되는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 개혁신당이
선제적으로 더 준비를 해서 메시지를 내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건 제 얘기인데, 존 유퍼 미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저런 일들이 우리 이준석 대표랑 전 대표님이랑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만의 힘은 역시 인재 욕심입니다. 대만계 모리스 창, 젠슨 황, 그 다음에 리사수,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다 대만계예요. 우리나라는 인력이,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저런 사람들에 완전히 뒤져요. 그러니까 TSMC는요, 엔비디아하고 완전히 손을 잡았죠. 우리한테 안 줍니다. 주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인적 네트워크는 안 돼도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허나 대표님 오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축사해 주신 게 저겁니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그래서 730만의 재동포 중에 9살부터 24살까지 200만 명, 우리나라의 청년 900만 명과 연대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혁신당에 지금 이제 그게 당파색을 띠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약간 중립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 당의 얼굴을 안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잘 해서 우리의 세력으로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갑시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진영을 보면 중국은 SMIC, YMTC, 하이실리콘 요 세 개인데 이게 다 미국 진영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미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가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력만이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 기술 외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일본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고 데이터 센터도 확대하고 송전망도 확충하고 2030년도까지 18곳의 대형 변전소를 세운답니다. 우리 어때요? 갑자기 전력 정책이 그냥 그게 됐어요. 저 정부의 정권의 어떤 무슨 이상한 아젠다로 돼버려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뺏기게 생겼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대만이 일본으로 갑니다. 계속. 소니와 TSMC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TSMC와 소니가 손을 잡아서, 근데 저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일본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메모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구마모토로 갔느냐? 구마모토에 있었던 회사들이 도시바, 히다치 다 있었어요. 거기가 언제든지 일어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뭐합니까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허은하 대표님. 다 끝났습니다. 다음. 호국신기, 호국신산. 제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결국 반도체가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 호국신기.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은 결국 반도체 회사들이다. 그 반도체 회사들의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 거기에 일하는 우리 소년들 제대로 대우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월급 받고 제대로 대우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치가 잘해야 된다고, 갈등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데, 우리 사무총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거기다라는 말씀.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기술 필연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혼합 출신이기도 하지만 양모혼합 신무국가를 늘 외치는데, 지금은 양모개혁신당 신무국가가 되도록, 양모허은하 신무국가.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피한다. 한 사람이 길을 오직이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개혁신당에 한 사람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저 양 당 엄청나게 두려워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두 비커스가 똑같은 물인데요. 저 왼쪽은 그냥 과거 지금 기득권의 정당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네. 우리가 수는 작지만 한 방울의 물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우리나라를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고 여기에 오신 그 발걸음이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